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혼조세를 보여왔던 뉴욕 증시인데요. 간밤에는 모처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폭발적인 상승세는 아니고요. 특히 아마존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서 엔비디아도 장 막판에 상승 마감에 성공하면서 AI 낙관론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테슬라 주가도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리비안의 투자 유치 소식에 힘입어서 전기차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기술주를 필두로 증시가 상승하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점점 이번 랠리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양상입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듯 미국 경기가 조금씩 둔화의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미국 대선 후보자 간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 또 다가오는 일요일 프랑스에 또 총선 1차 투표가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정치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눈길을 보내는 그런 양상이고요. 우리 증시 대외 변동성에도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이 또 궁금합니다. 네, 코스피 어제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서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2,8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론 실적을 확인한 상황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또 반도체주들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미 유명한 종목은 다 올랐고 또 소수만 아는 정보로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싶은 마음은 사실 누구나 갖겠죠. 네, 그러다 보니 이런 투자자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 사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명인을 사칭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례와 함께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까지 콕콕 법률 상식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이번 주 PCE 물가지표 발표 기다리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2조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한 아마존 등 대형 기술주들 호재를 중심으로 상승해줬는데요. 종목 차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이 유리할지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0.04%, S&P 500은 0.16%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 0.49%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만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2000 지수는 0.21% 하락하면서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특징적으로만 살펴보면 대형주들 중에서 애플, 아마존, 테슬라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애플, 로젠블렛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 목표 주가도 196달러에서 26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2%대 상승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엔비디아, 매물 소화하면서 2%대 내외에서 하락하다가 또다시 마감 직전에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이외의 반도체 종목들은 대부분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특히 아마존, 오늘의 주인공이죠. 프라임데이 앞두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면서 3% 이상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덕분에 시가총액 2조 달러 넘기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에 이어서 2조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도 상승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였고요. 참고로 전기차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흐름 좋았습니다. 테슬라도 긍정적인 목표 주가 평가를 받으면서 4% 이상 상승했고 특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리비안,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에 20% 넘게 폭등했습니다. 덩달아 루시드, 니오, 샤오펑 등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도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 강세 이외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달러 강세 흐름입니다. 특히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면서 지난 4월 말 이후 2개월 만에 달러 대비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버블 시기인 1986년 12월 이후 최고치 수준에 도달을 한 건데요. 엔화는 6월에 달러 대비 1.5%, 올해는 13% 정도 약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발표된 대부분 경제 지표가 부진해서 일본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여기에 수급적인 요인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일본 중앙은행이 첫 금리 인상을 한 이후에 엔화 강세 기대가 높아지긴 했지만 당시 우에다 총리가 대규모 채권 매입 축소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약세가 확대됐고 이 추세가 최근까지 이어진 겁니다. 시장에서는 7월 BOJ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곤 있지만 파생 시장에서 엔화 약세에 투자하는 물량이 많아 엔화 약세 요인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엔화 약세로 시장에서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해 엔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향으로 국채 벤치마크 역할하고 있는 미 10년물 국채 금리 4.3%, 2년물은 4.7%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물론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가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우만은 지정학적인 이유로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이 있고 이민자 증가로 핵심 서비스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거시 환경 속에서 대형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테크 섹터 ETF죠. XLK와 또 VGT 포트폴리오 상위 종목 비중 보시면 지난주 정기 변경을 통해서 XLK의 경우 엔비디아와 애플의 자리가 바뀐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위 종목이 강하게 주도하는 테크 업종 특징에 집중을 한다면 XLK와 비슷한 전략이 혹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기준의 균형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싶다면 VGT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을 상회한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했던 마이크론, 시간 외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잉여 현금과 마진이 부진했고 기대 매출도 더 큰 폭의 개선을 바랐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입니다. 이 영향으로 대부분 반도체 종목들도 시간 외에서 하락세 보였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국내 증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장 상황 전략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엔비디아의 주총이었을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날 주총에선 인공지능 칩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슨 황 CEO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시장 초격차를 유지하는 비결이 10여 년 전부터 이뤄진 AI 관련 투자 덕분이라면서 우연한 결과가 아닌 치밀한 분석과 리스크를 감수한 결과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또 특정 업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거론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미 과거 게임 산업 중심의 기업에서 데이터 센터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변신을 마쳤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새로운 AI 시장 창출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모든 컴퓨터 제조업체와 클라우드 기업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엔비디아 제품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이 타사 제품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성능과 운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자사칩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선순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업계 80%가 엔비디아 제품을 쓰고 있고 자신들의 인터페이스나 클라우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객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자신감을 나타낸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날 엔비디아 주주들은 회사 성과에 만족하면서 이유 불문 승인 허가로 불리는 임원 보상에 대한 구속력 없는 투표를 승인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스톡 옵션에 대한 재량권을 회사 측에 넘긴 건데 주주들이 여전히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규제 압박에도 미국 비영리 학회 옵티카와 은밀한 동맹을 이어오면서 첨단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들의 관계가 수십 년간 지속되고 있다면서 옵티카가 화웨이에서 지원한 자금을 하버드대 등 미국 대학의 첨단 연구에 비밀리에 지원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통해 하버드를 포함한 미국 또 전 세계 대학의 과학자들에게 연구 제안 수백 건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비공개 문서에는 해당 계약의 존재와 내용 또 당사자 간 관계 역시 기밀로 간주돼 화웨이를 자금원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문구가 포함되기도 했고요. 한 내부 고발자는 엘리자베스 로건 옵티카 대표가 지난해 11월 화웨이 본사를 비밀리에 방문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연구 내용이 옵티카 대회를 통해 의도적으로 화웨이와 중국 정부에 넘어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미국의 초강력 규제도 소용없는 모습입니다. 오픈AI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GPT-4o 출시를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한 달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출시 기준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피드백 수집 차원에서 일부 이용자들에게 먼저 공개해 안전성과 신뢰성 점검을 할 계획으로 올가을 모든 유료 구독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달 시연한 동영상 공유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출시 시기는 향후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달 뒤 나올 기능들은 지난달 시연 당시보다 더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 장벽을 쌓아올린 중국에선 자사 AI 모델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개발자들은 암암리의 오픈 AI 모델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조치로 접근이 막히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첨단 AI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압력이 커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HSBC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고 코스피 목표도 3,050으로 5% 높여 잡았습니다. HSBC는 메모리 부분의 후발주자들이 기술주 랠리를 따라잡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성과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또 주주 이익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한국 주식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2년 5개월 만에 2,800선에 올라선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과 일본은 고평가 우려를 들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했고요. 중국 증시는 정부가 부동산 부문에서 신뢰를 높인다면 상승 여력이 있다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엔비디아의 반등에 이틀 연속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대규모 반도체 지원 대책이 나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정부는 지난달에 내놓은 26조 규모의 반도체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 17조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기존 3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 1천억 원 규모로 늘립니다. 이 중 3천억 원은 당장 다음 달부터 소부장, 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에 집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R&D 인력 양성에 2027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야당도 반도체 산업 지원 방침을 내놨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이른바 야당표 K칩스법을 공개했습니다. 야당은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로 연장하고 공제 비율도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하면서 여당보다도 규모나 내용 측면에서 앞선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야당이 모두 앞다퉈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자 반도체주들이 뛰어올랐습니다. 어제 테스는 18.83%, 코세스와 DIT가 10%대 뛰었습니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는 5.33%, 한미반도체는 3.99%로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이 한때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혔던 리비안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우선 1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이후 4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리비안과 합작 회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 폭스바겐과 리비안은 첨단 소프트웨어를 갖춘 차세대 배터리 구동 차량을 개발할 것이라면서 2030년 이전에 합작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는 리비안과 폭스바겐 모두의 윈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리비안의 경우 현재 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폭스바겐의 투자로 인해 현금 확보가 가능해져 투자자들로부터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리비안 주가는 밤사이 20% 넘게 폭등했는데요. 이 같은 상승세에 국내 리비안 관련주도 급등했습니다. 어제 에코캡이 상한가에 거래됐고요. 대원화성도 24.5% 뛰어 올랐습니다. 이어서 알맥은 7.05%, TCC 스틸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모두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전선주가 이번 수출로 다시 강한 랠리를 이어갈까요? 어제 신영증권에서는 대원전선이 수출을 위해 미국 여러 전력청에 샘플을 제공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LA 전력청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초고압 변압기 호환기 사이클에 맞춰 미국으로부터 전선 수주는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 현재 전선 섹터도 호환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 기대감에 전선주가 일제히 올랐는데요. 대원전선이 20% 넘게 올랐고요. 가온전선이 5.43%, KBI 메탈이 3.36%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대한전선과 LS 에코에너지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본사이자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현재 시간 27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SEC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모 희망 범위는 주당 18에서 21달러며 보통주 1,500만 주를 발행해 최대 약 4,3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모가 상단 가격 적용 시 상장 후 기업 가치는 약 3조 7천억 원으로 추정되죠. 이번 상장은 네이버 웹툰이 2005년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지 약 2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벤트인데요. 상장을 통해 네이버 웹툰은 앞으로 약 9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IP 사업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합니다. 상장을 앞두고 웹툰 관련주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는데 어제 미스터블루가 10%대, MBT가 7%대 올랐고요. DNC 미디어와 핑거스토리가 각각 6.31%, 5.23%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양시장이 2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빅데이를 앞두고 일단 지수가 원상 복귀된 모습이었죠. 이번 주 빅 이벤트들 중 하나인 마이크론의 실적이 간밤에 발표됐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또 미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급락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어제장 흐름 보면서 오늘 시장 대응 전략들 생각해 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0.64% 올라서 2,792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842선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에 상승 반전하면서 상승폭을 점점 키워간 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에 강하다가 내리더니 변동성을 키우는 다소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외국인의 영향력이 역시 강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5,025억 원 순매수하며 2거래일 연속 사자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기관이 3,776억 원, 개인 투자자가 1,510억 원을 동반 매도한 부분을 모두 메꿔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키우면서 지수의 상승이 제한됐습니다. 기관도 11억 원 순매도, 개인 홀로 1,30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반도체 빅데이를 앞두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반도체 투톱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삼성전자가 0.62% 올라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81,300원. SK하이닉스는 5.33% 급등했습니다. 23만 7천 원, 24만 넥스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두 종목에 큰 영향을 주는 마이크론이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스피가 오를 땐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대형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도 현대차 장중에 또 한 번 신고가를 썼고 29만 원 목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게다가 기아도 1.4% 플러스권이었죠. 반도체와 자동차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10위권의 다른 종목들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시총 상위 10개 종목 모두 하락하며 대형주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를 이어갔습니다. 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급등했던 HLB도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인 리노공업과 HPSP도 2%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원 20전 올라 1,388원 7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1,390원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가면서 이러다 이 1,400원대까지 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역외 환율이 또 1,390원 선을 넘었습니다. 1,391원 80전.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를 넘어서 2달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시장의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죠.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 전망치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7% 가까이 빠졌습니다. 마이크론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는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조정이 나온다면 이걸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걸까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매출이 72조 9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2,50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엔비디아의 HBM 인증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D램 생산자가 겨우 3개뿐이고 삼성전자 없이는 HBM의 충분한 공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인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D램 공급이 부족이 심화가 되면서 가격이 높아지고 있죠.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가격을 또 한 번 15에서 20%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까지 고려했을 때 기회가 위험 요인보다 크고 지금 이 가격이라면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주 고점 논란은 여전하지만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강력하게 매수를 추천하는 증권사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개장에 영향을 줄 이슈들 체크하시죠. 이제 마이크론 실적을 반영하고 나면 시장은 내일 있을 미국의 대선 토론과 PC 결과로 관심을 옮길 것입니다. 이벤트를 앞둔 관망세와 또 외국인 수급 부진이 나타나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 이벤트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겠습니다. LG전자가 구글 클라우드 서밋에서 제미나이를 탑재한 서비스 로봇 클로이를 공개하고 아마존은 한국 화장품의 해외 판매를 위해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로봇과 화장품, 웹툰주가 들썩일 수 있겠고요. 마침 로봇 관련 기업인 하이젠 RMM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자율주행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알파벳 사나이의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인 웨이모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전면 개시하기로 한 데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 4곳을 새롭게 지정하겠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오늘장까지 흐름 이어질지 살펴보시죠. 반도체 빅데이를 지켜본 우리 시장, 오늘 다소 출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예상치를 상회하는 상황이었고 가이던스는 또 예상치에 부합했다.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 해석 맞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 왜 시장 논리가 그렇게 가죠? 아니 기사들이 그렇게 나와서 기사들이 그렇게 나와서 예, 그래서 저는 이 논리가 맞는지 여쭤본 거예요. 어디 연합뉴스에서 일단 그렇게 썼나 보다. 그러니 다 똑같이 쓰지. 뭐 좀 매체가 많으면은 좀 다른 무슨 정보라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목만 살짝 바뀌지 다 똑같아요. 토시까지 네. 똑같아. 아유. 네. 그러니까 저희 연결해서 좀 들어봐야겠네요. 예, 한번 예. 그러시죠.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노근창 센터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엔비디아부터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주가 급등락을 두고 좀 일시적 조정이었다는 의견, 또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상황인데 앞으로 엔비디아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저희 사실 단기적인 전망은 저희도 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제품군들이 계속해서 장착되고 있고, 또 최근에 젠슨항도 주총에서 이제 산업용 로봇 얘기 많이 했고, 실제로 뭐 산업용뿐만 아니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가정용으로 들어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 피겨 AI에 대해서 또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했고요. 또 이번 컴퓨텍스 키노트 때도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또 젠슨항이 또 유사한 또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블랙엘이 내년에 울트라 버전이 나오면서 상당히 성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6년에 누빈이라는 3나노 GPU가 나오고 27년에는 누빈 울트라까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HBM 스펙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GPU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집적도도 올라가고 GPU 성능도 계속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고객들의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AI 데이터 구축할 때 조금 위험 불확실성 요인이 이제 전력난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소형 원전이나 이런 쪽도 지금 투자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발전 시설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6년에는 AI 데이터 신규 GPU 수요와 함께 같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2026년까지의 방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여전히 유망한 종목 또 섹터로 보고 계신데 마이크론 여쭙기 전에 우리 노 센터장님 지금 가격 측면에서 엔비디아는 일단 140불에서 막힌 거는 확인됐고요. 이제 140불 돌파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또 랠리가 되겠습니다만 아래쪽으로는 혹시 이렇게 어디까지 염두에 두고 계세요, 이번 조정? 저는 사실은 제가 엔비디아를 직접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주가 레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산업의 방향성만 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은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 조정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조정이 큰 웨이브를 바꿀 만한 조정은 안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이크론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하기 전에 센터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정민 앵커가 이상하게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실적 그런가요? 서프라이즈고 예상보다 예. 좋았고 그리고 가이던스도 어느 정도 실적에 부합한다. 그런데 왜 시간에 의해서 빠지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 센터장님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주가 반응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뭐 일단 실적은 뭐 예상대로 지금 뭐 업황 자체가 사실 엄청 호황보다는 그러니까 출하량이 디램이 여전히 미드싱크 감소했거든요, 지난 분기에. 근데 디램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고객사들의 재고가 적다 보니까 가격이 한 20% 올랐습니다.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하량도 하이싱글을 증가하고 판가도 20% 상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메모리사의 그런 HBM이 캐파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범용 메모리까지 쇼티지가 나면서 범용 메모리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사이클에 마이크론도 같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이제 지난 2분기보다 한 11.8% 정도 증가한 76억 불 정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는 80억 불 이상 예상하는 그런 리서치 리포트도 있다 보니까 그 기대치는 못 미쳐서 좀 빠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마이크론은 지금 밸류에이션이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근데 세계 2등인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3등보다 작다는 거는 네. 물론 뭐 국가 리스크는 좀 국가의 그 크레딧 차이는 예. 있지만 그래도 이건 글로벌한 기업인데 너무 이 마이크론이 하이닉스보다 시가총액이 큰 게 이게 사실은 언제든 주가 조정이 올 만한 이유일 수도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관건은 우리 반도체일 것 같은데 엔비디아 밸류체인 SK하이닉스냐 아니면 글로벌 최강자 삼성전자냐 이 반도체 투톱의 주가 전망을 놓고 지금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이제 엔비디아 주총까지 확인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두 반도체 대장주 향방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좀 하이닉스는 좋은 실적과 함께 주가 퍼포먼스도 그 이상으로 좋았고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HBM에 이제 엔비디아 공급이 지연되면서 너무 이제 디커플링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삼성전자가 이제 HBM 관련된 딜레이 불확실성은 이 정도 주가 퍼포먼스 차이면 많이 반영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 삼성전자도 어쨌든 메모리 쪽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메모리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보다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나오는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HBM이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주가에 어떻게 보면 그 걸림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플러스 알파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나오는 실적보다 엔비디아의 HBM이 들어가면 더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해석이 앞으로는 좀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꺾이지는 않겠지만 삼성전자도 어느 시점부터는 아마 디커플링을 채워주는 좀 주가 상승이 어느 시점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또 이제 한동안 HBM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범용 반도체의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D램과 낸드 쪽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조언이 나오는데 반도체 접근 전략도 한번 세워주십시오. 저희가 봤을 때는 D램, 낸드 모두 다 특히 낸드 같은 경우에는 SSD 수요가 또 최근 들어서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타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낸드 업황이 생각보다 안착할 것 같고요. D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HBM으로 캐파를 돌리다 보니까 D램이 범용까지도 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시점부터는 설비 투자를 좀 늘릴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범용 메모리 관련된 소재사들은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가동률도 올라가고 더불어서 이제 설비 투자나 이런 거를 하면 그 이후에 이제 소재도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도 어제 얘기했지만 이번 회계연도에는 설비 투자는 줄지만 다음 회계연도부터 설비 투자는 증가할 거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저희가 보는 글로벌 시각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소부장도 지금 HBM만 갔다면 이제는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기타 범용도 좀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는 선반영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는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재현 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목남이 만나는 날. 네, 맞습니다. 예, 부장님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은 우리 노건창 센터장님하고 한번 짚어봤고 네, 뉴욕 증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크게 움직이기에는 확인해야 될 모멘텀이 몇 개 있잖아요. 네, 당장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바이든, 트럼프 두 분 또 이렇게 토론도 토론도 있고, 있고, 또 PC 물가 지표도 봐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우리 시장 바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뉴욕 증시 리뷰 간단히 하고 싶으시대요. 죄송해요. 네. 준비하셨으니까. 어떻게 알았죠? 예. 네, 제가 네. 속마음을 좀 읽었어요. 네. 어쨌든 마이크론 하락은 시간의 예. 하락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잉여 현금 흐름이 부족하다. 잉여 현금 흐름이 예, 그러니까 비용 빼고 영업이익에서 나온 상태에서 투자 비용 세금 다 채워 있는 현금이 좀 부족하게 보인다. 이건 상당히 그 기업에서는 리스크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일 것 같고 어제 미국장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리비안과 관련된 종목들 전기차 관련된 루시드나 테슬라 심지어 니콜라까지 심지어 니콜라까지. 네, 니콜라는 왜 심지어냐면 그 전기 트럭을 언덕에서 밀어가지고 마치 굴러가는 예, 것처럼 그렇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 종목까지도 다 급등을 했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리비안의 지분 16% 갖고 있는 아마존도 어제 급등을 하게 된 네,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그 예.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질문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기는요. 살짝 이렇게 무슨 뭐 미국에서도 순환매 성격으로 이렇게 기술주에서 다른 쪽으로 조금 뭐 가치주, 경기 민감주로 가나 싶었는데 그냥 그것도 하루 이틀 그러다가 마네요. 오늘 임의 소비재 관련 종목들이 좀 임의 올랐어요. 소비재. 오늘. 네, 대표적으로 아마존,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종목들. 소비재 쪽. 예, 예. 그 소비재 중에서도 레저와 어떤 취미에 관련된 그런 것들, 그걸 임의 네네. 소비재라고 필수 소비재는 다른 건데 그 올랐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어쨌든 전기차 그동안에 주가 엄청 안 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수급이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폭스바겐에서 워낙 큰 투자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들도 전기차 회사에 투자 훈풍이 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 시기를 탄 것이 아닐까. 근데 시점을 오늘 이번에 상당히 시작으로 보고 있다. 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의 상승도 굉장히 의미 있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캐즘이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았죠. 근데 결국은 미래로 갈수록 전기차의 수요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관련 투자 시점은 어디나 역시나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 쌀 때 사고자 하는 글로벌 투자 세력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염두에 둘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 또 스토리 잘 만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테슬라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 그 로봇 투입하겠다고 네. 이제 살 또 이제 바람을 잡습니다. 강 부장님 보시기에 그동안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그 해왔던 행적을 봤을 때 실제 그 라인에 로봇이 이렇게 서서 뭐라도 하는 시점을 언제 정도로 보세요? 시점까지는 예측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지금 다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만 넣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뭐만 넣으면? 돈만 넣으면. 돈만 넣으면. 네, 돈만 넣으면 세팅하고 하면 스타트는 바로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 머스크가 얘기하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의 반응은 좀 하루 이틀로 좀 요즘에는 좀 꺾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강하게 가진 않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순하게 반등 나왔다 그러면 좀 그 긴 추세로 이어지는 건 좀 한계가 요즘에 있는 게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는 어떨까요? 지금 앞서 저희가 뭐 연결을 해봤습니다만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쨌든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는 따박따박 오르다가 한번 조정 나오면 갑자기 크게 같이 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물론 반도체의 업황 시그널은 하반기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시장은 더 좋아질 거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기사에서 엔비디아 공매도 세력이 7조 원 가까운 차익 실현을 거뒀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 역시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재차 엔비디아가 또 고점을 가게 되면 공매도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가 있다는 잠재 매도 수급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 국내 반도체 종목들은 느긋하게 가격을 기다리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거 너무 심하게 밀린 거 아니야 정도 수준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재차 또 반등을 할 것이다. 대형주 개념 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네. 말씀드린 거는 중소형 반도체주 관점으로 말씀드린 거고 여전히 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이런 대형주들은 좀 단기 조정에도 좀 가격 메리트는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격 메리트는 높아 보인다. 네. 그래요. 지금 어제 모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이 올랐는데 그 동안에 한쪽 오르면 한쪽 빠지고 하던 거 이제 좀 해소되고 뭐 둘 중에 어느 쪽을 잡아도 괜찮을까요? 뭐 다 계속 똑같이 이제 뭐 삼성전자 반등할 거다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장 나오진 않죠. 결국은 수급은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 한쪽으로 것 같고 쏠림. 그렇죠. 삼성전자는 장기적인 트렌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좀 사모으는 전략 이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바로 반등하기에는 좀 하반기 정도까지는 시그널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 그렇습니다. 선두주자를 대부분 다 좋아하고 먼저 선점한 SK 하이닉스, HBM을 선점한 거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기억하는 거지. 나중에 후발주로 들어온 종목들은 조금 약한 거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삼성전자가 HBM에 채택이 됐느냐 이 여부도 좀 기다려볼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냥 분할로 매집하는 정도 수준의 단기 트레이딩에서는 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한참 잘하는 거 아드님은 아빠가 아들을 위해서 삼성전자 꼬박꼬박 싸모으는 거
이제 조금 고마워할 줄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췄나요? 아닙니다. 아직은. 예, 지난주 1월 날 돌잔치였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 리비안 관련주 어제 국내 증시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실제로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물론 테마성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또 단순히 테마로만 또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볼게요. 실제로 공급하는 기업들인 예. 거죠. 예, 리비안이 현재 시가총액이 한화로 약 15조 원 수준인데 만성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에요. 네네. 근데 15조 원 시총 갖고 있는데 7조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예, 어마어마한 호재인 거고 이 회사는 이제 망할 리는 없겠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어쨌든 리비안뿐만 아니라 루시드, 니콜라, 전기차 기업에게도 투자 유치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과거에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같이 공조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호재도 역시나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리비안 주가 상승이 다른 산발적인 전기차 관련 해외 기업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건 충분히 입증이 된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하긴 한데 뒤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짐을 많이 실 수 있는 픽업 트럭이고 네네. 그럼 아마존에서 몇 대 구입하겠다 했던 그 그렇죠. 픽업. 예, 그냥 그거는 일상생활에 미국인들은 많이 쓰는 예. 차가 픽업 트럭입니다. 국내에서 리비안 관련주는 전일 상승 순위로 봤을 때 에코캡이 상한가가 들어갔고 그렇죠. 대원화성 20%대 상승, 알맥이 또 그 세 번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20% 이상 오른 종목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알맥이라는 종목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좀 보고 싶은데 과거 이제 리비안 외에도 루시드 수혜주로도 좀 언급됐던 종목이 바로 알맥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이게 전기차 알루미늄 압출 소재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기업인데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전기차랑 알루미늄 제품이 매출이 62%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리비안과는 2022년도부터 공급사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관계에 있고 미국 루시드와는 2023년도에 2천억 규모의 전기차 프레임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실체가 있는 기업은 맞는 것 같고 최근 5월에 SK온이 공시를 통해서 1,600억 규모의 2차 전지 배터리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이죠. 이거를 이 알맥과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는데 이걸 추정해 본다면 해외 영업은 SK온이 직접 하고 여기 벤더 생산은 알맥이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치 효과 보니까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움직임이 이어질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지금 뭐 네. 물론 호가니까 사실 또 막상 개장하고 나서는 또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호가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에코캡은 또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가 좀 예상이 되고요. 알맥은 한 1% 상승 예상되네요. 예. 에코캡이 시가총액이 너무 작아서 저렇게 그러니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좋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연결되죠? 리비안하고 에코캡은? 그거는 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찾아봐야 돼요. 예. 우리 강 부장님도 찾아봐야 될 정도라면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에코캡하고 리비안의 관련을 뭐 정확하게 아시고 덤비기는 좀 일렀다고 보고. 저는 좀 완벽한 망각의 동물이어가지고 금방금방 보고 잊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때 네이버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분명히 이 회사도 제가 공부를 했던 적이 있는데 시간이 좀 제법 지난 거죠. 그만큼 전기차가 너무 장시간 소외됐던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근데 다음 질문하기 전에 우리 저 요즘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고 계신데 저희 프로를 TV뿐만 아니라 요거는 한번 언급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장님 언급하셨던 지오리드 에너지. 네. 예. 그동안에 좀 지지부진하다가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셀온 뉴스라고 하죠. 세럼 팩트, 세럼 뉴스? 네, 그렇죠. 기다렸던 상당히 호재 뉴스의 주가가 급반등을 했다가 바로 시장에서 밀어버리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회사의 CB 물량,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고 네. 있었는데 그게 어저께 일시적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이제 추천 타이밍이 조금 엇박자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에게 사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호재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나서 성분 분석가 나왔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요 성분 분석을 가지고 상용화 플랜트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용화 플랜트 설치, 그다음에 미국의 강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과의 계약 관계, 본계약 체결 이런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제의 하락은 수급에 의한 하락 그리고 새로운 뉴스였다라고 판단하시고 지금 주가에서 같이 매도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어제 또 움직였던 섹터가 이제 그 뭐 AI 생성형 AI 칩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 전선 이 부분도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보면은 그 이제 뭐 바이든이든 아니면은 트럼프든 누가 되던 간에 공통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가 뭐 전력 전선이다. 이 그쪽은 네, 맞아요. 그쪽은 네. 뭐 하고 싶었습니다. 투자해야 예. 되니까. 예. 그렇죠. 네. 어제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다시 또 네. 좀 오르더라고요.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빠진 이유는 1분기 실적 발표가 너무 잘 나와서 주가 확 갔는데 그 이후에 잠깐 쉬어가는 국면인 거죠. 예. 차익 실현도 좀 나왔을 거고 어쨌든 2분기 실적 발표가 남았는데 이때 또 호실적이 나올 거예요. 7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재차 한 달밖에 채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이 툭툭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전력기기 부분의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고요. 올해보다 내년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종목들은 장기간 홀드 의견을 드리고 싶고 한번 매집하면 팔면 안 되는 종목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 그 다음에 전선 종목들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어저께 대원전선이 20% 급등세가 나왔는데 저는 LS가 대장주입니다. 어디까지나 LS. LS 전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벨기에 정부가 시도하는 세계 첫 인공에너지 섬에 2,800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 공급 소식도 들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LS가 유럽에서 대규모 전선에서는 좀 상당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또 한번 짚어주실 만한 게 최근 들어서 또 이제 게임주가 조금 꿈틀거리네요. 이거 데브 시스터즈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부장님 게임 하세요? 게임을 하는데 예. 그거 이제 쿠키런이잖아요. 쿠키. 쿠키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예. 아주 간단한 캐주얼 게임입니다. 예. 그래요. 게임인데. 그게 이제 매출이 상당히 요즘에 게임들이 좀 간단한 게임들이 많이 뜨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게임보다는 어려운 게임 한번 들어갔다가 설치했다가 한두 번 해보고 어려우면 이제 빠져나오는데 이런 단순한 퍼즐 게임이나 그다음에 캐주얼 게임들은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저 쿠키들이 뛰어다닌다고요? 그렇죠. 안 해보셨습니까 이 게임을? 어떻게? 이게 사실 쿠키런이라는 게임은 우리 그 모바일 게임이 시작 당시에 때부터 너무 오래된 그 캐릭터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게임이죠. 어쨌든 어저께 가뭄의 단비처럼 내린 게임주들 반등이 상당히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 네. 게임주들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깊게 조정이 나온 업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해당 종목군들에서 높은 기대 수익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작년만 해도 화장품을 아무도 걸떠보지 않는 업종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업종에서 5배씩 수익이 난 걸로 봤을 때는 게임주도 역시 가격 메리트가 높은 종목이라고 봐야겠죠. 저는 이제 게임주 종목에서는 두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요? 예, 아이톡시와 넵튠. 아이톡시라는 종목은 4년간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회사를 현재 전몽준 대표가 경영권을 장악하고 흑자 기업으로 돌아선 게임 회사인데요. 그래서 거래 재개까지 시킨 흥미로운 기업이고 이게 최근에 여의도 IR을 많이 돌았어요. 이 회사가. 네. 그래서 이 대표의 IR을 직접 들었는데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잠 안 자고 일만 하시는 경영자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구나. 그래요? 상당히 그 인상이 깊은 아이디어였고 네. 일단 만성 적자 게임 회사를 흑자로 돌려세운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당사가 임박한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방사청장이 비밀리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이게 SBS 단독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요 끝에 회의하던 장면이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얼굴이 가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 옆에 상담을 했던 분이 바로 전몽규 대표이고요. 이 전범규 대표가 20년 넘게 중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무역통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문했을 때 이분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라고 예. 판단이 되고 있고 전범규 대표는 과거에는 아이톡시를 개인 회사로서 우크라이나와 무역을 했었지만은 지금은 아이톡시의 사업을 귀속시켜서 수익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시화된 어떤 계약 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아이톡시. 그 다음에 넵튠이라고 하는 종목은 메타버스 게임 사업 인수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인데요. 주가도 많이 눌려 있는데 어쨌든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가장 큰 상승력이 높아 보이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에서 넵튠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오르려면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지금 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팬데믹 장세에서 엄청난 붐으로 게임주나 그렇죠. 네. 메타버스나 뭐 일찍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큰 수익을 내게 했고 뒷부분에는 마지막에 끝부분에 들어가셨던 분들한테 큰 상처를 준 두 개인데 지금 메타버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AI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AI하고 메타버스를 안 엮죠? 잘하면 엮일 것 같은데 서로. 메타버스와 엮이는 건 게임과 NFT가 좀 많이 엮이고 있죠. AI 쪽하고는 그렇죠. 뭐 예. 그렇구나. 예. 현 시점에서 마지막 남은 템베거 업종을 찾자면 네. 저는 단연 메타버스가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템베거는 10배 이상 오를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전혀 메타버스하고 전혀 관련 없는 기업들도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묶이면서 막 10배 그렇죠. 가고 했는데 네. 부장님 보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메타버스 하는 회사 뭐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려면 어떤 회사를 정도로 볼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넵튠이라는 기업도 넵튠하고. 있고 사실 메타버스는요 이제 새로 펼쳐지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많은 기술들이 새로 등장을 할 겁니다. 등장할 근데 것이다.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를 제가 왜 템베거 업종으로 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포커스일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 효치 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스. 자, 세 가지 공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되나요? 아, 예, 하세요. 네. 예.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안 되는 기업이어야 돼요. 아하. 네. 아하. 예. 바이오 기업들처럼 밸류에이션이 뭐 30배, 50배, 100배 줘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고평가야.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 업종들은 10배만 가면 이거 고평가야 하면서 네. 팔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밸류에이션 측정이 안 되는 기업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어야 돼요. 메타버스 사실 영화도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 보시게 되면 완전 꿈 같은 얘기들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세상이 온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지극하게 소외된 업종이어야 합니다. 주가가 많이 밀려 있어야 되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각광을 받았던 업종이면 더 신빙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 종목들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가격이 80에서 90% 가까이 밀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예. 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게 바로 메타버스고 미국의 메타버스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예. 유니티 소프트웨어라는 종목이 메타버스 개발 엔진을 하는 기업인데 예. 이 회사가 4년간 장기 조정을 겪으면서 고점 200달러 대비 16달러까지 빠졌기 때문에 아하. 9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메타버스 붐이 분다고 한다면 고점을 터치했을 때 이게 바로 템베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업종, 물론 메타버스 업종이 언제 다시 한번 붐이 부는지는 저도 절대 모르겠습니다. 이게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당장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길게 봤을 때 템베거를 업종을 찾는다고 한다면 메타버스가 유망해 보인다. 메타버스 얘기 좀만 더 하자면은 네. 과거에 우리가 옷을 살 때 네. 직접 가서 보고 샀지 인터넷에서 사진 않았잖아요. 지금은 다 인터넷 샀죠? 예. 근데 모바일 기기가 들어왔을 때 그 작은 창을 보고 어떻게 옷을 살 수 있지? 하지만 다 휴대폰으로 90% 이상 구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모든 물건들을 메타버스로 구매하는 세상이 곧 올 거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것만 쓰면 데이터 입력하지 않고 그냥 내 현물 카드를 들이밀어도 바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옷도 땡겨보기도 하고 돌려보기도 하고 상당히 편안하게 옷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오히려 네. 메타버스가 현재 휴대폰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지는 어플리케이션이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레디 플레이 원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영화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4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774포인트입니다.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84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2.7%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500원.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1% 안팎으로 좀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도 1%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9,200원.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 하락이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72만 5천 원. 셀트리온도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KB금융도 0.8%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 7만 8,2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2% 소폭 상승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3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만 1,700원. 알테오젠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0.5%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원. 그리고 HLB는 2.9%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3,100원이고요. 엔캠이 2%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2만 원. 그리고 HPSP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리노공업도 역시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지금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클래시스 0.78%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5만 1,0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힘을 내줄 걸로 보여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뭐 제넥신이라든지 코오롱생명과학 이런 쪽으로 지금 오늘 조금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3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다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심리도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 여러 가지 또 미국 쪽에서 지표들도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뉴욕 시황 중에 재미있었던 대목이 하나 떠오르네요. 다들 지금 투자자들이 이제 손을 깔고 앉아 있다. 뭐 이런 자세 같아요, 전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지금 뭘 당장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시점이 왔고. 네. 그러고 그냥 쭉쭉쭉쭉 갈 때 하고 이게 한번 대차게 한번 꺾인 이후하고는 소위 말하는 혼조세가 오는 거죠. 이때부터는 그렇죠. 사자와 팔자가 막 부딪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오늘 궁금한 게 이거 160점 지금도 160.61인데 160.80엔까지 갔다가 살짝 밀려 있는데 마침내 이 160엔을 올라선 여기에 일본 니케이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조금 시장에서 잊혀졌던 미국채 수익률 네. 다시 이렇게 바닥 잡는 모습. 그리고 유럽 쪽도 자꾸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네요. 예. 최근 들어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뭐 시장이 됐습니다 하면서 이제 뭐 걱정 없습니다 하면서 가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그러네요. 네. 그러니 뭐 정미랭크나 저나 양쪽 다 화사하게 빨간색 계통으로 입고 오거나 메고 오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입고 와야 된다고요? 아니 그렇게 입고 뭐 힘을 보태자는 차원에서는 입고 올 수 있는데 그랬다가 또 안 올라가면 또 바보 소리 들으니까. 제가 그런 의도로 파란색을 입은 건 아닙니다만 오늘 큰 잘못하셨어요. 뜻하지 않게 장대음봉의 의상을 입었네요. 이건 짱대음봉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이에요. 머리도 막 흘러내리고. 오늘 시장 떨어지면 제 탓이에요? 정민앵커가 잘못하신 거지. 원래 안 좋은 건 남 탓하는 게 제일 좋죠. 건강, 정신 랭크님도 건강. 넥타이 빨간색만 하십시오. 저도 빨간색만 하라. 네, 그렇죠. 저도 지금 빨간색만. 이게 저만 하더라도 가끔씩 다른 채널이나 뭐 이렇게 해서 저희 뷰를 밝히는 기회가 있는데 저는 아직 엔비디아를 갖다가 한 108불 정도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지는 말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꼭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당장 108불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항상 주가라는 것이 왔다 갔다가 있으니까. 그런데 띄엄띄엄 들으시는 분들이 그날 108불을 안 갔다고 또 욕을 해요. 그러니 참 뭔 말을 아까 노건창 센터장이 참 현명하신 거예요. 제가 주가 레벨 아래쪽으로 어디까지 보시나요 했더니만 저희는 뭐 전반적인 업계의 현황과 방향성만 얘기합니다. 저게 아주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 강 부장님은 가끔씩은 위험해요. 예, 아주 적극적으로 강하게 이제 본인의 뷰와 종목 추천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그게 그렇다고 해서 잘 된다고 강 부장님한테 고맙다는 분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혹시나 어긋나 버리면 또 당장 돌아오죠. 네. 거기에 돌팔매가. 피드백을 그때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 시점에서 좋은 뷰들과 맞습니다. 일주일 후에 뷰는 바뀔 수가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그렇죠. 오전 달라지고 오후 달라지는 네, 게 정말 시장이 너무 시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너그럽게 봐주시고 전반 다르고 후반 다르게 가격은 꺾이듯이.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매매하는 전략이 지금은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100% 예측해서 마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일단 뭐 뉴욕 증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특히 이제 아마존은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를 했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다만 이제 가이던스 측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시간에서 좀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 호가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주 쪽에서 좀 물량들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됐는데요. 반도체주 향방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방향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섹터에 대해서 좀 주가 추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0.8% 하락입니다. 2,769포인트. 코스닥 약보합 출발이죠. 84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7% 떨어집니다. 87,7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3% 약세입니다. 229,000원. LG에너지솔루션 0.4% 올라갑니다. 332,500원이고요. 현대차 0.5% 떨어집니다. 288,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6%, 0.9%까지 떨어지네요. 63,600원. 기아가 1.3% 약세입니다. 129,2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소폭 하락이죠. 727,000원. 셀트리온이 0.6% 떨어집니다. 175,600원. 그리고 KB금융도 0.5% 하락 78,5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보합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 지금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 일단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 강세 보여줍니다. 182,600원. 알테오제는 떨어지네요. 282,000원. 에코프로도 2.68% 올라갑니다. 91,900원. HLB가 1.6% 하락 63,900원이고요. 엔캠 소폭 올라갑니다. 216,000원. 그리고 HPSP가 1% 가까이 떨어집니다. 4만 원이고요. 리노공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리노공업은 1% 하락 229,500원, 셀트리온제약 약보합권이고 삼천당제약 보합이고요. 클래시스가 1.3% 하락합니다.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또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수급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대비 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보겠습니다. 리튬 관련주예요. 리튬 포어스가 오늘 6% 강세고요. 미래 나노텍도 6% 올라가고요. 강원에너지, 하이드로 리튬도 지금 강세입니다. 하이드로 리튬은 5% 올라가고 지오리드 에너지 오늘 좀 반등 보여줍니다. 1% 상승, 미래 나노텍 6% 강세, 포스코홀딩스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도 올라갑니다. 각각 4%에서 2%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양, 대보 마그네틱도 1%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리튬 관련주들 흐름이 좋고요. 자, 그 밖에는 2차 전지 전고체 또 LFP, 리튬 인산철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전고체 쪽에서는 덕산 테코피아가 6% 이상 올라갑니다. 54,300원이고요. 그리고 CIS도 4% 올라갑니다. 11,190원. 대주전자재료도 3.5% 상승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0.78% 올라가고 있고요. 한농화성, 삼성 SDI도 1% 안팎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좀 조정이 꽤 이어졌던 2차 전지 섹터 쪽으로 오늘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안 관련주들 또 올라갑니다. 에코캡 오늘 21% 급등합니다. 3,270원이고요. 유진 테크놀로지도 13% 급등합니다. 그리고 알맥 1% 올라가고요. TCC 스틸도 4%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PNT도 올라가고요. 그 리비안 관련주로 새로 또 편입된 종목들이 꽤 눈에 띄네요.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101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도 444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1,50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255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59억 원, 177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좀 많이 팝니다. 지금 8,000계약 넘게 팔고 있습니다. 8,061계약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갑니다. 5원 70전 상승한 1,394원 40전에 개장이 됐네요.
앞서 소장님이 그 달러이엔 환율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지금 보니까 뭐 원화, 이엔 다 약세네요, 계속. 예, 달러엔 환율 예. 지금 160엔 위에 올라선 상황이고 니케이는 지금 한 240포인트, 250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고 엔원 환율은 870원까지도 밀고 내려왔고 그런 상황인데 야 진짜 이럴 때 진짜 일본 한번 갔다 와야겠다. 아, 이렇게. 그러네요. 외국인들이 지금 강 부장님 보시기에 이거 외국인 선물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는 이거 지금 그냥 이 친구들도 지금 부장님 표현으로 천하제일 단타 대회 중입니까? 이게 특히 외국인들은 예. 그 전체 글로벌 매크로를 보고 좀 매매하는 매크로를 보고. 경향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올랐으니까 좀 팔아야지 이런 거보다는 지금 미국장의 매크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뭐 거기 시기에 맞춰서 매매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매크로 매매를 하는 게 수익률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투자 성향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장에 부담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네. 마이크론 하락이 제일 부담되는 요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단타는 외국인들보다는 국내 기관들이 더 많이 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네. 그렇죠. 아니 최근에 보면은 그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GS 글로벌 이게 또 대왕고래 관련주로 좀 엮이기도 하고 사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업 자체는 종합상사 또 광물업체잖아요. 네. 기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괜찮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게 또 테마로 엮여서 움직임이 굉장히 탄력적이잖아요. 일체 움직일 때 뭐로 엮였던 간에 움직일 때 레포트 많이 써서 주가 올리면 그만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뭐 애널리스트도 많이 레포트 나오고 있죠. 대왕고래라는 이름도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사실. 대왕고래. 뭐 폭염인가 이게 고래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쨌든 뷰는 조금 바뀌는 것 같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사이에서 동해석유 테마주도 옥석가리가 나오고 있긴 한데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을 저는 관심주에 넣어는 놨습니다. 네. 아직 매매는 하진 않은 상태고 이건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칼춤 출 때 저도 리듬을 좀 타봐야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관심주는 넣어놨는데 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면 꼭지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아직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꼭 매매를 해봐라라는 가문의 유언이 있었다면 오늘 지금 당장 들어가야겠죠. 오히려 늦을수록 꼭지를 잡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소규모로 매매 관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리비안 관련주들이라고 하지만 미국도 보니 아까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심지어 니콜라까지라고 할 정도로 뭐 전기하고 전기 비스무리한 뭐 수소가 됐고 뭐 이렇게 같이 막 움직이다 보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갑니다만 그래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외국계에서 좋은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나 보던데 한국이 어쨌거나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그 산업 포트폴리오도 좋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한번 움직일 때 됐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움직이는 건 2차 전지 쪽보다는 전기차 보고 의 부품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게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워낙 주가가 장기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에코캡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맥이라는 종목도 한 2년 넘게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상당히 장기간 조정이 나왔던 종목들이어서 그래서 지금 반등이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고 이번 반등이 좀 반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이게 추세 상승으로 더 가려고 한다면 한 가지가 받침이 돼야겠죠. 리비안 소식 나왔으니까 네. 루시드나 니콜라나 테슬라 관련된 쪽에서 어떤 새로운 좋은 호재 이슈들이 좀 나와줘야 이게 또 추세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근데 과거의 움직임을 놓고 봤을 때 같이 동조하면서 그 호재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도 만약에 현 시점에서 루시드 역시 어떤 호재를 갖고 있을 텐데 지금 내봐야 주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럼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같이 분위기 좋을 때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호재들을 적극적으로 기사화시키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들이 뭐 이번 주 중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해외 전기차 회사들의 호재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음식료하고 화장품 여쭤볼게요. 오늘 화장품 섹터 흐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면 실리콘투, 뭐 삐아,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지금 화장품주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시간에 새로운 수출주 할 때 화장품주하고 또 음식료 섹터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제 좀 점검을 해봐야죠 또. 네, 실리콘 돈 주가 어떤가요? 그것도 실리콘투 지금 5.9% 올라가네요. 허니픽으로 얘기했던 종목인데 맞아요. 이건 흐름이 있었네요. 어쨌든 강한 상승 추세와 섹터가 쉽게 꺾이진 않는다. 대세 상승은 라는 확신을 갖고 있고 조정 국면에서는 좋은 가격을 잡기 위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겠죠. 화장품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심 회사가 미국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게 잘 보고 판단이 됩니다. 이 관련성이 없다 그러면 배제시키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화장품주에서 주도주 찾을 때는 대장주들을 찾아야지 상대적으로 덜 오는 화장품주를 고르는 거는 우회에 범할 수 있다. 네. 예,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올랐더라도 그런 오른 종목들이 쉬어갔다 더 달린다. 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화장품 다 올랐는데 이 종목 안 간 종목도 있어요. 유독 안 간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 같이 가겠지라고 매수하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화장품이 너무 장기간 10년 넘게 장기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반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는요. 오늘 삼양식품이 또 올라가네요. 지금 2% 상승합니다. 네. 예전만큼의 탄력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근데 제 기억엔 풀무원 얄피만두 좋아하셔서 풀무원 좋게 보셨다는 네,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네. 직접 먹어보니 맛이 있더라고요. 아, 드셔보셨어요? 네, 네, 먹어봤어요. 아, 역시 얼리 어답터지는 거. 예, 얇피? 얇이. 만두피가 얇다고? 예, 얇아요. 아, 예. 예. 엄청 얇은. 예. 아, 예. 오늘 허니픽은 어쨌든 음식료에서 갖고 나왔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럼 바로 들어볼까요? 예. 요즘 김값이 금값이라고 하는데 네. 예. 저희 어머님이랑 장모님이 자꾸 김을 갖다 줍니다. 김. 예. 예. 먹어봤던 김 중에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하고 공부한 종목이에요. 청정원 김. 청정원. 네. 한국 수산 수출 1위 품목이자 작년에는 수출액 1조 원을 처음 돌파했던 게 바로 김입니다. 예, 김이 원초 한방 가격이 작년 초에는 7만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5배인 35만 원까지 오른 실정이고요. 올해 국내에서 김값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이유는 먼저 전 세계가 김 생산과 수출을 한국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온난화 때문에 적조 현상이 너무 심해져서 김 생산이 좀 어려워졌고 중국 김은 상당히 품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70%가 한국 1위가 됐다. 국내 김 브랜드 판매 순위를 보시게 되면 공동 1위가 대상의 청정원 김과 동원의 양방김입니다. 그리고 2위, 3위 보이시죠? 성경김은 많이 먹는데 이거는 이제 상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청정원 김은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의 30개국에 수출되고 있고요. 대상의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는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순창고추장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72개의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LA 공장에 설립된 종갓집 김치, 우리 많이 먹는 종갓집, 이것도 미국 수출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에 있는데 일찌감치 2021년도에 해외 누적 매출 1조 원을 넘어선 효자 제품이고요. 대상의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91% 증가하면서 시장 기대치를 상당히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30%에 달하고 있고 작년 라이신 사업부 적자를 시현했습니다.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흑자가 났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작년에 고전을 기록했던 라이신 부분이 필수 아미노산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 원가가 상승하면서 주가에 별로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뭐냐면 중국에 있는 라이신 생산 기업 청부그룹의 지분을 20% 인수하면서 이를 통해서 기능성 아미노산 공급 기제를 갖게 되었고 현재 라이신 소재 부분에서도 올해는 흑자가 전환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올해 창사 이래 사상 최대 실적 충분히 돌파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24년도 음식료주 포워드 기준 PER인데 삼양식품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22배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사실은. 풀먼 15배, 대상이 9배니까 가장 음식료 중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대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요즘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이브 사태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이후로 뭐 주가도 그렇고
어떻게 서로 약속한 듯이 엔터주는 전혀 언급들을 안 하세요? 전혀 뭐 모멘텀이 없습니까? 저도 이제 뭐 옆에 매니저들 중에 네. 엔터주 특히 JYP 엔터 이거 좀 실적 측면에서 좋게 보는 분이 계셔서 잠깐 스파우스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안테나를 세운 거죠. 어김없이 안테나를 꺾고 내려왔습니다. 안테나를 꺾으셨어요? 아직 수급이 올라오면 좀 많이 먼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밀려 있는 종목들이 더 큰 계획 수익률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반등 트렌드가 나오고 추세가 살아있을 때 그때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얘기 좀 해볼까요? 최근에 그 인도법인 IPO 이슈 때문에 좀 올라왔었는데 다시 주가가 조금 뭔가 30만 원 좀 저항이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요. 뭐 네. 지금 미국에 엔비디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 종목 토론방에서 나온대요. 네. 현비디아? 네, 예, 현비디아. 현비디아. 재밌네요. 예. 저는 현대 기아차 매수를 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예. 현 레벨에서도? 예, 현 레벨에서도. 일단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네. 단기적으로는 28만 원 밑으로 한번 꺾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입하겠다. 근데 지난주에 정확하게 28만 원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때 진입을 좀 가감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였고, 일단 리비안 대규모 투자 소식 들렸기 때문에 전기차, 현대차 상당히 앞서가 있잖아요. 이것도 호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 종목들도 톡톡 요즘에 주가가 움직이는데 현대차 수소화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런 숨은 호재들이 많은 게 현대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충분히 기다리면 그 가격 올 거예요. 느긋하게 기다리면. 여기 28만 원 미만이 됐던, 아니 현재 주가 수준이 됐던, 결국은 30만 원 돌파하는 방향으로 보고 좀 장기적인 홀드 의견을 드리고 싶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상당히 수급 정리 측면에서도 좋아 보인다. 마음에 드는 가격 오시면 한번 담아보실 만한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그러면은 요거 봐. 이제 7월 접어들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슬슬 나올 때 아닙니까? 네. 통상 언제쯤부터 나오죠? 어, 한 6월 중순? 빨리 하는 회사들은 지금부터 하는 거고요. 지금부터 하고. 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한은 7월 15일까지 다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기한. 기한. 예, 기한, 정해진 기한이. 중소형제들은 보통 7월 15일에 몰리는 거죠. 그때 놓친 데는 아무리 늦어도 7월 30일까지 무조건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30일까지 간데도 실적 발표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게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아하. 네. 예.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관심 있게 보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반도체 대표주들이 낙폭을 보여주면서 0.94% 하락하고 있습니다. 2,766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0.21% 플러스권 84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오늘 기관이 많은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3,379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568억 원 사자 포지션, 개인도 3,050억 원의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닥에서는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61억 원, 기관이 265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 개인만 470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에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률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조정을 받았던 업종이 반등하고 많이 올랐던 업종은 약세를 보여줍니다.
오늘 출판과 전기 제품, 화학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와 생명보험, 항공사는 약세의 폭이 가장 깊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로봇주가 올라갑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 산업용 로봇 공학 같은 AI를 위한 새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언급을 했고요. LG전자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미나이가 탑재된 로봇 클로이를 공개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모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인 하이젠 R&M이 오늘 신규 상장을 했죠. 하이젠 R&M 154% 급등하면서 17,7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휴림 네트워크스가 2.38% 플러스권으로 9,020원, 현대무벡스가 2% 가까이 올라가면서 3,1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러셀이 1.2% 플러스권, 반면에 해성 에어로보틱스는 1.57%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안 관련주가 올라갑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이 폭스바겐으로부터 7조 원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소식에 간밤에 급등을 했고 이 영향으로 국내 리비안 관련주들 역시도 상승 흐름 유지 중인데요. 에코캡이 오늘 16% 가까이 질주를 보여줍니다. 3,120원. 유진테크놀로지가 4.3% 강세 흐름 연출 중이고 TCC 스틸이 1.6% 플러스권으로 55,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CIS 역시도 5% 가까이 올라가면서 11,230원이고요. 상신 EDP가 1%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5,290원 선 전개되고 있습니다. 리튬주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2차 전지단이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리튬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SK온이 미국 최대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과 손을 잡고 비중국산 리튬 확보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리튬주 중에서는 미래나노텍이 4.7% 올라갑니다. 15,170원. 포스코엠텍이 1.45% 플러스권으로 22,950원 선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강원에너지가 0.8%, 리튬포어스가 2.03% 오르면서 거래가 3,765원 선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코프로도 오늘은 반등하는 모양새네요. 0.9% 가까이 오르면서 9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 주도주인 반도체주가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증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이 급락한 충격을 그대로 받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 가까이 내립니다. 85,5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 좀 낙폭이 큰데요. 2.53% 내리면서 23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1.69% 약세 흐름 유지 중입니다. 49,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2.28% 하락 중입니다. 175,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SBS 비즈 5스타 윤효은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차 그룹주 상승세가 계속되다가 오늘은 좀 꺾이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목표 주가를 이제 40만 원까지 상향한 것도 나왔었는데 현대차와 또 자동차 관련주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업황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자동차 업종은 제가 전기차와 2차 전지의 성장 그리고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 개선 등을 통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좀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연도 자동차 섹터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강한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겠고요. 저번 주는 제가 현대차와 기아, 코리아 FT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는 연일 신고가를 내어주고 있으며 기아와 코리아 FT도 뒤따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홀딩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이번 연도 계좌에 꼭 넣어놔야 될 섹터라고 판단됩니다. 네, 그럼 또 새롭게 눈여겨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현대글로비스인데요. 현대글로비스는 친환경 물류 솔루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좀 주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전망을 좀 밝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정몽구 회장의 사망설이 좀 뜨면서 부각을 좀 받기도 하였는데요. 정몽구 회장의 생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차 그룹 내에서 현재 주가 움직임은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뚜렷한 두각을 좀 내어주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9일 연속 순매수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28일에 있을 중장기 사업 전략 및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목표가는 26만 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인데요. 현대모비스는 전기차 및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좀 확장시키면서 수주 기록을 갱신하는 등 해외 주문에서 높은 성과를 좀 거두고 있고요. 최근 CES에서 현대모비스는 20가지의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좀 선보인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분야에서의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자율주행 시장 또한 글로벌 컨설팅 업체 보고서에 좀 따르면 2020년에는 약 10조 규모였으나 2035년에는 약 1,604조 규모로 무려 150배나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현재 현대모비스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고요. 목표가는 27만 원 돌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대오토에버인데요. 현대오토에버는 자율주행 기술, 커넥티카 솔루션, 그리고 스마트 공장 구축, 이런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현재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저평가된 상태로 좋은 매수 기회를 좀 보여지고요. 안정적인 재무 상태와 높은 성장력, 잠재력을 좀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구조적으로도 기업 가치 제고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며 목표가는 19만 원 돌파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예상했던 대로 조금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미증시가 반도체 약세와 2차 전지 강세로 좀 이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4% 넘게 반등하고 리튬주는 이틀 연속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PCE 물가 지표에 따라서 방향성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주요 지표 결과에 따라서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좀 집중되어 있는 만큼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바이오 움직임을 좀 주목해야 되겠고요. 국내는 여전히 주도주가 화장품 그리고 식품주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선주라든지 자동차 업종도 신고가를 내어주면서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섹터가 주주환원 확대 등 현대차가 현재 신고가를 좀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박민아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에서 직장인 3,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재테크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조사 결과 절반이 조금 넘는 50.8%가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직장인들이 꼽은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재테크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통계를 보면 이제 10명 중에 6명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재테크 규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40%가 넘는다면서요.
네, 직장인 중 절반은 재테크를 통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들이 얻은 수익률은 평균 43.1%로 집계됐는데요. 재테크의 목적 1위는 노후자금 마련이 58.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여유자금 융통, 내 집 마련, 자식 또는 부모 부양, 결혼 준비, 가계 부양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는데요. 재테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분들의 연령대별로는 30대,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비율이 높았으며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기업들 집단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재테크를 하고 있었으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5명 정도라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네, 예적금에 이렇게 몰린 걸 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돈을 잃지 말라는 그래도 투자 원칙은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적금 상품에 가입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걸로 뭐 또 짠테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짠테크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물가가 뛰면서 급여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로 인해 2030 세대는 무리한 투자보다 종잣돈 모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종잣돈 모으기의 정석은 예적금 풍차 돌리기 방법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매달 1년짜리 적금 또는 예금에 새롭게 가입하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말합니다. 매달 상품에 하나씩 가입하면 1년 후에는 풍차가 돌아가듯 한 달마다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매달 20만 원씩 연 4.5% 적금에 가입한다면 13개월 차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되어 한 달마다 원금 240만 원에 세후 약 5만 원씩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만큼 중도 해지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 나오는 적금 상품은 납입 금액이 소액인 만큼 풍차 돌리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종잣돈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은 예적금에 직장인들 재테크가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셨지만. 예,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모르시니까 저도 몰라요. 어떤 재테크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직장인들 가장 많이 몰린 투자처 좀 알려주세요. 네. 직장인 재테크 1위는 근소한 차이로 예적금이 차지했는데요. 예적금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9.8%였고 그 다음 주식이 65.5%로 나타났습니다. 재테크를 하는 직장인의 대부분은 예적금과 주식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으로 부동산과 펀드 채권, 암호화폐, 원자재 기금속 등 현물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의 월 수입의 평균 29.3%를 재테크에 활용한다고 답했는데요.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90만 원 정도를 재테크하는 것입니다. 네, 풍차 돌리기도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풍차 돌리기 예적금 동시에 활용하는 선납위험 방식도 한때 예전에 좀 많이 유행했었던 방식인데 최근에 다시 뜨고 있다면서요. 네, 선납위험 방식을 활용하면 예적금 상품을 동시에 굴릴 수 있는데요.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6.15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가입 첫 달에 6개월치인 600만 원을 납입하고 7개월 차에 100만 원, 12개월 차에 나머지 5개월치인 50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이때 바로 첫 달에 600만 원을 내고 남은 돈 600만 원을 6개월 만기 예금으로 활용한다면 적금이자뿐만 아니라 예금이자도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효과입니다. 이 1,200만 원을 연 3%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는 세후 약 30만 5천 원 정도 받을 수 있지만 선납위험 방식을 활용하여 연 5.5% 1년 만기 적금과 연 3% 6개월 만기 예금 상품으로 활용했을 땐 37만 8천 원 정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이미 유명한 종목은 다 올랐고 소수만 아는 정보 또 나만 아는 정보로 좋은 투자처를 찾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 사건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유명인을 사칭하면서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 살펴보면서 주의사항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강희연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정의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죄송해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렇죠, 뭐. 날씨도 더워진 데다가 오늘 커피를 안 가져왔더니만 지금 좀 몽롱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정 변호사님을 제가 어떻게 강으로 불렀지. 아니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는데 이 유명인 사칭 벌써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지는데 이제는 변호사까지 사칭하고 변호사 이름을 도용하는 단계까지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사기 수법이 사진 도용되셨.
정 변호사님도 네, 저도 한번 피해를 입기는 했는데요. 네, 투자 사기의 수법이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상태인데 심지어는 이제 변호사 사칭이나 도용 사건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기를 모았던 한 여성 변호사분께서는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누군가가 도용해서 투자 사기에 활용하고 있었다라는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범죄 일당들이 과거에 변호사를 만났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명함 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명함들을 활용해서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투자 사기를 도모하는 일당들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방송이나 언론에 출연해서 얼굴이 알려진 변호사들의 양력이나 프로필, 그다음 사진 같은 것들을 도용해서 해당 변호사가 투자 자문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고 투자해도 된다. 뭐 이런 방식의 사기 방식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사기 방식의 피해자가 저였던 거죠. 네, 뭐 이런 방식의 이렇게 변호사 사칭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요즘에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야, 그래도 우리 정 변호사님 유명인 되셨구나. 사진이 도용돼요. 사진이 도용되고 사칭당하실 정도 됐으니까 아직까지 절 사칭하는 선수는 없네요. 진짜 허접해 보이나 봐. 아니, 소장님도 모르는 곳에 도용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가? 예, 저희 다 조심해야죠. 네, 얼마 전에 그 하이브하고 공개적으로 논쟁 벌였던 민희진 어도 대표가 뭐 KBS에 출연했다, 또 이정재 씨가 JTBC에 출연했다. 그 기사 뭔가 좀 클릭하게 유도하는데 이게 사실 다 뭔가 좀 피싱 기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명인을 사칭하는 가짜 뉴스를 네. 등장시켜서 그 클릭을 유도해서 투자 광고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는 이른바 피싱 범죄도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KBS 뉴스9에 출연해서 앵커와 대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이 투자했던 플랫폼 이야기를 했고 해당 플랫폼을 소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떴었습니다. 네. 근데 해당 기사는 당연히 가짜 뉴스였는데 해당 기사의 말미에는 이 민희진 대표가 소개했던 플랫폼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에 클릭해 보셔라 이렇게 접속 유도가 있었던 것이죠. 예. 안타깝지만 해당 클릭을 통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인데요. 또 실제로 이정재 씨는 얼마 전에 JTBC 뉴스에 출연을 하셨고 실제 안나경 앵커와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 실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은 이 뉴스에서 편집된 내용이 있는데 이정재 씨가 투자 방법을 소개했었다라고 하면서 또 기사 말미에는 이정재 씨가 소개한 투자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에 접속해 보셔라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던 것이죠. 네. 결국 유명인과 또 뉴스가 주는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자 사기를 벌이는 일당들도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이제 뭐 피터 린치 뭐 유명하고 얀 하치우스 같으면 이제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 저도 이거 기억나네요. 피터 린치하고 얀 하치우스가 뭐가 아쉬워서 이 짓을 하지 싶었는데 해외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 이제 이 두 사람 이름이 올라와요. 뭐 스폰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SNS 리딩방에서 권유한 해외 주식 매수를 권유한다. 야, 진짜 참 이런 게 지금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엔 해외의 유명한 투자 네, 전문가들을 또 사칭해서 범죄를 벌이는 것인데요. 네. 이들의 수법은 이랬습니다. 유튜브라든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에 이들에게 해외 유명 그 투자 전문가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채팅방 입장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해당 채팅방에 참여한 참가자들에게는 해외 유명 주식 종목이고 이제는 뭐 이렇게 굉장히 주식이 상승할 것이다. 유명 그 투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하면서 주식을 추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해당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한 지 6개월도 되지 않는 굉장히 거래량이 적은 소형주들이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투자 전문가라고 하면서 투자를 이제 권유를 한 것이죠. 실제로 해당 채팅방에 참가했다가 이 해당 종목을 매수하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반에는 몇 회 반복하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반복할 땐 수익이 실제로 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수익이 나니까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믿음이 좀 생기는 것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이 운영자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의 주식 투자를 이제 권유를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수억 원대의 투자를 했는데 이제 사자마자 바로 80% 이상이 이제 급락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채팅방 운영자들은 해당 종목을 미리 보유하고 있다가 채팅방 참가자들에게 수억 원대의 투자를 권유하고 실제로 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 해당 주식이 굉장히 좀 갑자기 금액이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그것들을 이제 소위 이제 차익을 먹고 튀는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잠적하는 것인데 과거
과거에는 이런 오픈 채팅방을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대신 투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금액을 편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1년 만에 실제 해외 종목을 추천을 해주고 해외 그 시세 조작과 같은 형태를 벌이면서 그 자신들은 수익을 먹고 도망치는 뭐 이런 형태의 또 움직임들이 요즘 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알면서 본인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또 클릭하시고 매수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기 사건 경우 혹시 소송이라든지 구제가 가능한가요? 뭐 형사 고소 같은 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가 가능하다는 말은 좀 아닐 텐데요. 네. 최근에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내용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사기는 초국경 형태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세력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 수익을 동결하거나 환수 등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들의 어떤 주의를 굉장히 당부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투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서버 자체를 해외에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해외에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내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이들은 계속 가명을 사용하거나 대포 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실제 범인들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나중에 검거하더라도 이들에게서 피해금을 환수하는 조치가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개인적인 주의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뭐 해외 주식 같은 거 종목 추천은 결국에 투자 자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1대1로 이제는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한테 투자를 자문을 하는 이 회사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검색을 통해서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종목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정민 앵커가 언급하셨던 이거 뭐 사기인 거, 신종 사기 수법인 걸 알면서도 요거 이용해서 나는 빨리 시세 누리고 빠져나올 수 있겠다 하는 사람들이 물리는 거는 뭐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 그거 한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량한 피해자라고 합니다만 선량하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고 그 사기당한 돈이 다시 돈을 되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량할 게 아니고 알아야 되거든요. 딱 보면 그거 근데 자 지금 이게 그거 같아요. 어떻게 여기에 저 사람은 저 사이트는 저 회사는 알 거야. 시장이 어떻게 되고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알 거야라는 그 근거 없는 믿음. 그것 때문인데 그게 또 심리도 작용하잖아요. 뭔가 이게 주변에서 엔비디아로 돈 벌었다 이런 소리 막 들리고 하니까 요걸 또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네, 맞습니다. 요즘에 예.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이 좀 좋지 않은 상태인데 네. 또 미국 주식시장이 좀 화랑을 좀 띠면서 결국에는 미국 주식에 투자했더니 누군가는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다더라.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심리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누군가를 상담해 보면은 이 범죄 집단이 굉장히 트렌드를 잘 쫓아간다 이렇게 맞아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해외 전문가가 투자 전문가가 주식을 뭐 추천해준다 이런 명목으로도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해외 주식을 종목을 추천을 해줬는데 실제로 정보가 없으니까 맹목적으로 해당 뭐 주식에 투자를 했다가 뭐 수억 원대의 피해를 당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금융 쪽 사칭 뭐 사기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 유명인 사칭 사기도 굉장히 많은데 얼마 전에 그 유재석 씨 사칭에서 이게 소속사에서도 이제 뭐 전격적으로 대응이 나섰고 그 외에도 뭐 박명수, 홍진경 씨 등 꾸준하게 대중들한테 속지 말아달라라고 좀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SNS 플랫폼 광고상에 유재석 씨가 등장을 했는데 다이어트 제품의 광고 모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유재석 씨의 이름만 도용했던 것이 아니라 사진과 얼굴까지 도용하면서 광고 모델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적시를 했던 것인데요. 이제 최근에 유재석 씨의 소속사에서는 해당 제품과 유재석 씨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는
보도자료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명인 뭐 사칭 사건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꾸준히 그렇죠.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이스피싱과 결합하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이제 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제품 사기 같은 것의 피해 규모와 결국에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투자 사기의 피해 규모가 격이 달라지는 상황인 것인데 결국에는 유명인들을 사칭해서 예를 들어서 뭐 유재석 씨나 방송인 뭐 송은희 씨라든지 뭐 이런 유명인들이 내가 투자를 해봤는데 실제로 내가 투자 수익을 이만큼 거뒀다라는 가짜 광고에 사칭을 당하는 것이죠. 해당 광고를 본 뭐 해당 방송인의 팬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고 또 쉽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이죠. 최근에 이런 유명인들이 사칭 피해를 당한 분들이 이제 모이셔서 모임을 조직하셨고 기자회견까지 한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결국에 이분들은 뭐 당국에서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발 믿지 말고 나는 그런 광고를 한 적이 없으니까 투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경찰청 집계를 한번 봤더니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 피해 건수가 1,000건 이상이었고요. 피해액만 1,200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찰청 집계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포기하신 분들이나 고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피해 금액까지 합치면 뭐 실무적으로는 약 피해 금액이 1조 원이 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까 그 추천하는 거기가 진짜 그 투자자문사 등록된 투자자문사인지 이런 거 확인하라고 하셨지만 그것도 번거롭고 제가 봐서 딱 두 가지는 확실합니다. 아까 그 화면에 잠시 나왔네요. 3,000원 갖고 30억 만든다 이런 황당한 제목 썸네일. 그러고 또 뭐 가지고 손모가지 거는 애들. 이거는 무조건 얄짤없이 이거는 사기고요. 아니 근데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지니까 음성이든 얼굴이든 이게 무슨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갖다 점점 알 수 없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제 전문 배우까지 고용한다? 그래서 가짜 영상? 요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에 유튜브로 네. 재테크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 뭐 부동산 공부도 예. 하시고 또 투자 공부도 하시는데 이렇기 때문에 지금 뭐 유튜브 상에서는 투자와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업로드가 되는 네. 상황입니다. 피해자 A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콘텐츠를 뭐 찾아보던 중에 한 유튜브 영상을 찾았는데 조회수가 132만 회를 기록한 영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 봤더니 한 여성이 일반인 여성이 등장해서 네. 자신이 191일 만에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3억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투자 후기를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더라는 것이죠. 해서 그 영상을 보고 해당 투자처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이제 피해를 보신 분이 발생을 한 것이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후기를 남겼던 여성분은 이 사기 범죄 일당이 고용했던 전문 배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거짓말로 그 후기를 상수를 했었던 것인데 이런 일반인들이 등장하는 뭐 투자 후기 이런 것도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심심치 않게 많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로 뭐 의심 없이 믿었다가는 이렇게 큰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도 좀 유의를 하시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 조심하고 또 유명인들이 앞서 뭐 기자회견 하다시피 직접 호소하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 딱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건 자체는 굉장히 진화하고 고도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뭔가 투자할 때 유의해야 될 점 이거를 꼭 저희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큰 틀에서는 이 투자 사기 범행 일당들이 하는 메커니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광고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네. 이들을 어떤 그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사이트에 유도해서 가입을 시키고 여기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서 투자하도록 만드는. 네. 근데 이걸 믿도록 만드는 그 수법 자체가 조금씩 진화하는 그러네요. 것인데 여기에 변호사가 등장해서 투자 자문을 한다. 투자를 뭐 종목을 추천한다. 이것들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반적인 변호사라면 투자를 종용하거나 뭐 투자를 보증하거나 이런 행위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범죄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등장해서 투자 사기, 투자를 종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좋겠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등장해서 투자 후기를 남기는 영상 이런 부분들도 범죄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하신다거나 예, 예.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전문 사이트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해서 투자를 하도록 만든다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개인 계좌나 내가 알지 못하는 법인 계좌로 받는다거나 투자금을 받는 계좌가 계속 바뀐다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투자하신 분들도 구제가 잘 안 되고 피해를 갖다가 복구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사칭당한 분들도 방법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주변에. 우리 정 변호사님 뭐로 사칭당하시? 종목 전문가로? 저는 이제 네. 그 투자금을 회수해주는 전문 변호사로 어떻게 회수해요? 등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해? 그래서 제가 했던 뭐 방송 내용이나 제가 이제 썼던 뭐 칼럼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도용을 해서 사진을.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사용을 당했었는데 혹시 또 저 썸네일에 민법 천조까지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어쨌거나 우리 SBS 비즈 때문에 사칭당하셨네. 뭐 영향 있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보니까 혼조세의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로 좀 매도를 하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도 13,000개 팔았는데도 1%가 안 됩니다. 지수 낙폭이. 개인 예전보다 투자자가 많이 사요. 개인 투자자가 많이 사기도 네. 하고 외국인들의 선물 이 영향력이 우리 개인들이 완력이 많이 커졌네요. 맞습니다. 맞받아치네요.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